김홍국 박사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데 와서 강연을 잠깐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면은 꼼짝 못하고 항상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아이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고 또 김홍국 박사님의 일생을 소개하는 이런 슬라이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까 의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이 369병원에 병원장을 하셨다는데 저희 큰형님이 아마 그 무렵에 369병원의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자꾸 하셨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수학여행을 왔었는데 그때 동네에 병원을 차리고 낮에는 육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그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그때는 그 낮에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육군병원에 근무하면서 밤에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 김홍국 박사님하고 저희 형님 김광식 대위였는데 아마 두 분이 그때 같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 요청을 흔히 받으면은 무엇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으면은 마음이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저보고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목을 2024년 대한민국 풍경 이와 같은 모임의 강연 치고는 제목이 조금 이상 야릇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서 강연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조선일보의 주말에 풍경이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 하에 칼럼을 2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모아가지고 이제 금년 초에 책을 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90여 개의 칼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그와 같은 제목을 붙여서 칼럼을 연재를 했었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있었던 칼럼 중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2024년 대한민국의 풍경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그 칼럼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칼럼 외에 여러 가지 칼럼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위트금 장군의 기념 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한다는 시민들 3만 명이 만 원씩 내서 3억을 모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것에 관한 글도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세 꼭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을 꺼버릴까요? 보이시나요? 탄상의 분래. 예. 칼럼 중에 하나가 제목이 람메르트 이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총리를 마치고 2013년에 독일에 가 있을 때에
그해 독일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 결과가 여기 보시다시피 기민당 기사연합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메르켈이나 아데나우나 이런 분들이 전부 기민당 출신인데 311석을 차지했어요. 근데 311석이면은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과반내는 5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총리를 선출할 수는 없어요. 다른 당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3인당이 193석, 녹색당이 63석, 좌파당, 좌파당이 64석 이렇게 의석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의 경우는 여러 개 당들이 국회에 진출하니까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이제 총리를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도 선출하고 장관도 뽑고 그러는데 항상 여러 개의 정당이 저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2개 당 또는 3개 당이 서로 연정을 해서 정부를 구성을 마련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당연히 연정 협상을 짝짓기를 시작하는 거죠. 기민당이 어느 당하고 연정을 할까, 녹색당하고 연정을 할까, 서로 이제 당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연정 구성을 하는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뭐냐면은 3인당, 녹색당, 좌파당 이 세 당이 같이 힘을 합치면은 오히려 과반 의석을 넘죠. 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틀림없이 저런 경우에 당장 이 세 당이 말하자면 총리를 뽑고 또 장관을 나누는 그런 협상을 시작할 건데 3인당이나 녹색당, 좌파당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신문이나 여론에는 기민당이 어느 당하고 연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독일의 지식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3인당 녹색당, 좌파당이 자기들이 힘을 합치면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느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 3인당의 기본적인 생각이 3인당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좌파당은 극좌입니다. 극좌인데 우리가 정권을 안 잡았으면 안 잡았지 좌파당하고 정권을 같이 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3인당은 연정 협상을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좌파당하고도 같이 연정을 할 텐데 만약 그렇게 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3인당을 반드시 인정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인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권을 못 잡더라도 자기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확보하고 끌고 함으로써 훗날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인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정이 기민당하고 3인당이 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석입니까? 한 80% 의석을 가진 당이 집권 여당이 된 셈이죠. 연정이지만은. 그런데 그때 또 재밌는 것이 하원 의장으로 람메르트라는 사람이 세 번째 4년 하고 세 번째 여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당이 2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것도 이상해요. 하원 의장을 왜 한 사람이 저렇게 12년을 하나?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독일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의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의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 람메르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람메르트라는 사람이 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설을 뭐라고 하냐면은 80% 국민당과 3인당을 연합한 집권당에 말하자면은 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비록 기민당 출신이지만은 이게 80%가 여당이니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조금 이상하다. 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좀 껄쩍지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장으로서 역할은 20%인 녹색당과 좌파당이 의회에서 이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잘 배려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의장 취임 연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선과 의장 선임 과정에서 보면 과연 우리 정치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지금 어떻습니까? 의장은 완전히 내 몸속에는 무슨 당의 피가 흐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완전히 그 중립적이고 탈당은 했다고 하지만은 중립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그 당에 자기 소속했던 당에 말하자면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장도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2년씩 나눠가면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정치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앞에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 우리 의장님 중에서 정말 우리 람메르트 의장과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장 역할을 하신 분은 군자의 정의화 의장님이 저는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옆에서 보면 좀 불안할 정도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맞서기도 하고 뭐 전화번호를 받았네 안 받았네 전화를 받네 안 받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여당의 출신의 의장이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우리 의장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한일 관계가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한일 관계에 관해서 쓴 완승완패가 아닌 50대 49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쓴 한일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는 요즘 또 부쩍 더 심해졌죠. 과거사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에는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입장에서는 왜 일본이 그 못된 짓을 해놓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각이죠. 당연하죠. 왜 반성할 줄 모르? 왜 독일같이 말하자면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신망을 얻는 그런 짓을 왜 일본이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불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도 사과할 만큼 했다. 그런데 왜 꼭 또 끊임없이 사죄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서운하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지난 세대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왜 현 세대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책임을 추궁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국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냉정히 생각하면은 우리도 주장이 일리가 있고 일본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간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 승모회 이사장을 하면서 안중근 의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행사를 하고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또 일본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연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는 않아요. 일제 때 장씨 개명을 하고 한글을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했던 이런 이야기를 일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니네들이 그랬었다. 니네 손자들이 그랬다 하면은 일본 학생들이 몰라요. 그걸.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일본 역사 교육, 일본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독일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제 결론을 사실상 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여하튼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라틴어 격언 중에 팍타순 투세르 바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 말은 무슨냐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말하자면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자유민주주의로서 공산 세력하고 맞서야 되는 우리 한국과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같이 손잡고 가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여하튼 협정을 체결을 하고 또 우리는 일정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부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서로 간에 필요가 맞아 떨어져서 청구권 협정을 했었죠. 그때 협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일제 강점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한일 합방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일제 합방이 강점이 무효였고 만일 그것이 합법적인 조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합병이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그 합방 자체가 유효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서로 견해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서 갈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조약에 의해서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제 동안의 그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고 한국은 큰 무효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 35년이 전부 무효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식민지배가 유효냐 무효냐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협정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취한 입장은 그래 니네들은 무효라고 하고 우리는 유효라고 하겠다 이렇게 서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법적 용어로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은 각자 입장을 서로 간에는 역지사지로 인정을 해주마. 동의에 동의하는 disagree, agree to disagree. disagree는 무효냐 유효냐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disagree. 우리가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한 방법이어서 그때 이제 유효냐 무효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그건 무효가 됐다. 과거에 무효했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이제 그건 이미 무효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전제하에서 이제 협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강제징용공이라든지 그때는 위안부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위안부 문제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강제징용공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 돈을 정부 우리한테 달라 한국에 주면은 우리 그 국민들의 징용공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국 국민들이 따로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것이 그때 이제 서로 간에 논란이 됐는데, 여하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 우리 정부한테 주면은 그 징용공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하마. 그렇게 해서 이제 3억 불, 2억 불 그렇게 유상무상으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호출도 짓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그거 우리가 해결하마 했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5년에 돈은 받아왔지만은 그걸 해결해 줄 생각을 않고 그 돈은 다 경제 발전에 썼는데 그래도 정부도 참 우리 국민들 고생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1975년에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좀 했어요. 그때 10년 후에. 근데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조금을 했죠. 조금. 네? 생색만 내는 식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국가의 도리로서 그 돈 우리가 좀 더 배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6,500억을 보상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도 되고 어?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그만 커졌으니까 고생했던 우리 그 지원금들 보상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일부 징용공들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이제 대기업 이제 미쓰비시 이런 이제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를 강제 징용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65년도에 다 한국에서 다 돈 주면은 그거 다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돈 달라고 하면은 그 기업을 상대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전에 판결들이 그건 그때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 징용권들 개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이 됐는데 2012년에 제가 생각에는 조금은 뜬금없고 느닷없는 판결이다 하는 생각인데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건 국가와 국가끼리 이야기된 거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해 있다. 이런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을 해줬어요. 네? 인용을 해주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문제에 돈을 받아왔는데 일본한테 다시 기업이지만 거기서 받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법률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결국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은 한국 정부가 이득을 얻고 이 사람들 손해봤으니까 이걸 제대로 하자면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기 개인들은 일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받아갔으니까 그 돈을 한국에서 물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아마 법률적으로는 산뜻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것이 제3자 변제 해결 방식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대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대신 변제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 기업도 임의적으로 좀 보태서 그렇게 해결을 하자 하는 것이 제3자 해결 방식인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순서대로 한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지. 우리 대법원 판결이 당신네들 대기업에서 물어주라고 했으니까 물어주고 우리는 몰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일 관계가 제대로 풀려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 국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저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 입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왜 우리 징용공들 강제 노동력 채취해놓고 왜 대법원 판결에서 물어주라고 했는데 안 물어줘. 이렇게 하는 전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격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영원히 일본과 한국 간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을 해가지고 1598년에 정유재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바람에 전쟁이 끝났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참 고초를 겪었습니까? 1607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이제 도쿠가 이에사의 에도 정부가 이제 1603년에 수립이 됐는데 1607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국교가 재개가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 별도 없나 어떻게 6.25 아니 임진왜란 저 피해를 보고 그 몇 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일본하고 국교를 맺나 하는 것이 제가 처음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는 그 이제 풍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는 저 다른 이제 임진왜란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세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 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는 다른 입장이었고 전혀 임진왜란에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과 조선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새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말하자면 국제관계가 좋은 관계로 되어야 에도 정부도 유리하죠. 그런 생각에서 말하자면 외교관계를 맺자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오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만주에서 금나라가 이제 태동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를 잘 해결해놔야 우리 조선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전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외교관계를 맺고 그리고 에도 정부 기간 동안에 12차례에 걸쳐서 조선통신사가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느 한쪽의 감정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국가의 이익에도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완승완패가 아니라 51대 49 그 정도만 경우 따라서는 우리가 51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5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 아데나우 총리에 대해서 сказ다니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드는 일을 지금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독일의 총리가 일제 초대 총리가 전쟁 끝나고 49년에 독일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때 총리가 아데나워예요. 그리고 우리는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고 두 분이 나이가 한 살 차이인데 똑같은 나이 같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총리가 되고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정말 닮은 점이 많다. 나이도 한 살 차이고. 근데 유사점이 뭐냐면은 초대 대통령과 초대 총리로 같았고 연령도 1875년생, 76년생 똑같았고 집권 시기도 출발도 48년, 49년 뭐 1년 차이고 집권 기간도 이승만 대통령은 10년이고 아데나워 총리는 14년을 했고 그 노인들이 73년에 시작이가 그렇기 때문에 또 후한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일본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 아데나워 총리는 나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고 아데나워 총리도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그런 나라를 말하자면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은 또 마찬가지였고 또 두 분은 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친미 친서방을 기본 정책으로 했던 점에서도 또 한편으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아데나워 총리는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양반 상놈 서울 차별 했던 걸 전부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노나 다름없었던 그 소장농 80%에 이르는 소장농들을 전부 지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농지교육 그리고 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초등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했고 또 당장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선거가 하면서 여성 참정권을 여성에게도 인정을 했고 유럽의 국가 중에서 1970년대에 들었어야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 같은데. 그랬고 아데나우 총리도 사회적 시장 경제 그냥 사회적 시장 경제 복지 정책을 많이 포함시키는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동구권에 살던 그 독일 민족들이 이 전쟁 후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독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을 다 품어 안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도 두 분이 잘 맡았습니다. 외교적인 수완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은 그 빠른 시간 내에 미군이나 유엔군을 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른 사람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휴전을 반대해 가면서 여하튼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을 압박을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뭐 이와 같은 그래서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오히려 미국을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저 늙은 노인에 너무 그냥 힘들다 싶어가지고 이게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는 이 한반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도 결국은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외나무다리 전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준 겁니다. 아데나워 총리 경우에는 독일은 이제 그 나치 정권의 못된 짓 때문에 이제 망해서 저도 분단되고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경우는 완전히 그 연합국이나 이런 데서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업국가로 존재하면은 이건 언제 또 전쟁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중공업 공장은 전부 폐기시키고 해군 인력을 일정 부분 이상 갖지 못하도록 선박 톤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독일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데나워 총리가 말하자면은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한국 전쟁이 통하기 때문에 이 공산 세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일이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면서 그런 이제 규제 제약을 다 풀어서 말하자면은 정상국가로 만드는 독일이 국방력과 외교력을 제대로 갖춘 해가 54년, 55년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말하자면은 그 중공업 공업국가화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은 아데나워 총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7, 8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다가 하냐면은 고민이 있었다 한다 하면은 아데나워 총리는 나치 후역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 고민도 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 발전에 있어 필요한 사람은 최대한으로 감용을 해서 또 힘을 모아가자 하는 것도 두 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참 노인네는 지금으로 보면 서로 하트라인을 개설해 놓고 영감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서로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두 분이 그렇게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3.15 부정선거를 책임지고 이제 쫓겨났고 아데나워도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87세에 이제 물러나시게 되는데 80세가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뭐라 보니까 기민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만하십시오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차에 그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에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연정 탈퇴하고 다른 사람 총리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명예 퇴진한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독일인은 역대 독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여론조사라면 아데나워가 1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못쓸 사람으로 또는 또 우리 존경할 만으로 이렇게 갈려 있죠. 그래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아야 공도 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아데나워 총리하고 잠깐 비교하는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